자, 평면좌표 맨 처음 들어갈 때는 일단 차원이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영어로는 dimension이라고 하죠. 2 dimension, 3 dimen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차원입니다. 자, 1차원은 뭘 뜻하죠? 차원의 정의가 뭐예요? 어우, 쉣. 차원. 저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 공간으로 따지면 3차원 공간이고요. 시간까지 따지면 4차원 시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시공간. 시간, 공간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린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 Y, Z. X, Y, Z. 맞죠? 이런 직육면체라는 강의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저 모든 면이 만나는 저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가 X축, 요 밑에 선이 Y축, 요 선이 Z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X축의 방향으로는 어디이며, Y축의 방향으로는 어디이며, Z축의 방향으로는 어디이다. 그럼 선생님 예를 들면 2, 1, 3 이렇게 하면 선생님 위치를 점으로 딱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필요한 요소가 몇 개였어? 3개였죠. 그럼 선생님 몇 차원이야? 3차원인 거야. 오케이? 어떠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치에 좌표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n개다. 그럼 난 몇 차원? n차원이 되는 거예요. n차원. 오케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 이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가 2개 필요하다? 그럼 난 2차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차원의 정의라기보다는 몇 차원이냐를 알아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럼 1차원은 뭐야? 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소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수직선이 있죠. 수직선. 그렇죠? 수직선. 0 여기 있다 치자. 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는 1이라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도 이 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얘는 1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럼 2차원은 뭐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평면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 정리를 쭉 하고 2차원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1차원 위에 점이 2개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요소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 필요하다. X1이라고 하고 얘는 X2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두 점이 있으면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점과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서로 같은 점이면 1차원에서는 요소가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점이면 요소가 다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걸 기준으로 잡고 갈게요. X1과 X2는 다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에 대한 이야기,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면 항상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거리예요. 두 점의 거리.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 궁금한 게 뭐겠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배우는 개념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분의 길이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얘는 선분 AB의 길이다라고 해서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흔히들 x2-x1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서로 다른 점이라는 말만 했을 뿐 x1과 x2의 대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항상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요소를 뺄셈한 다음 절대값을 써줘야 된다. 여기서 뺄셈이 쓰이는 거지. 그렇죠? 뺄셈은 여기서만 쓰인다. 다항식에서 있는 마이너스는 나누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이 선분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생각해 보자. 그럼 두 점인 A, B가 나와 있으니 이 모든 점들을 구분하려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A와 B와 같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점 A, B 사이의 점, 내부의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점 A, B 외부의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 몇 개의 점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죠. 외부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어떠한 한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이름을 붙여보자면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내분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더라 이거야. 어떠한 점을 잡아도 선분 AB의 내분점이라는 이름을 정해줄 수 있더라. 그럼 밖에 있는 애는 무슨 점? 외분점이라는 이름을 정해줄 수 있더라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내분점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를 제공함으로써 한 점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분 AB를 정확히 쓰자면 이거는 선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확히 쓰려면 선분 AB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다항식에서도 A, B, C 쓰죠. 중간고사 1번에 막 나오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렇지? 거기서의 A는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흔히 이탈릭체라고 하죠. 이탈릭체. 이탈릭체는 A도 이렇게 쓰고요. B도 이렇게 쓰고요. C도 이렇게 쓰죠. D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이탈릭체예요. 근데 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로마자로 쓰게 돼 있어요. 로마자는 이렇게 쓰죠. A도 이렇게 쓰고요. B도 이렇게 쓰고요. C도 이렇게, D도 이렇게 씁니다. 그냥 뭐 흔히 그렇다고. 그래서 점 쓸 때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이나 시험지나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들은 보통 이렇게 로마자로 나오고요. 보통이 아니라 다 100%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썼다? 선생님이 초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지수나 미정계수 이런 데에서는 이탈릭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오라고 표시하잖아요. 원. 그쵸? 오 해놓고 이렇게 쓰잖아. 이게 이탈릭체예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원점 5는 점이죠. 그래서 원점은 이렇게 똑바르게 쓰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선분 AB를 뭐 쓰지? N 쓰지? 그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다고 치면 점 P의 좌표는 어디가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지금 M 대 N이라는 거니까
선분 AP 대 선분 BP는 M 대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사실 아직까지는 절대값을 벗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 내분점 밑으로는 x1보다 x2가 그림과 같이 크다고 가정하고 갈게요. 오케이? 그럴 필요 없지만 여기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뭐가 되죠? 를 알려면 여기를 x라고 잡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선분 AP 길이 뭐가 돼요? 선분 AP x-x1 원래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지만 대소가 나왔죠. 선생님 x는 대소 비교 안 돼 있는데요? 내부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x는 무조건 x1과 x2 사이에 있는 값일 거예요. 예. 참고로 또 비례식에서 다항식이 쓰이면 무조건 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괄호로 묶지 않으면 틀린 이야기예요. 선분 BP의 길이는 x2-x죠. 얘가 m 대 n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외항, 내항 곱하겠습니다. n 곱하기 x-x1은 m 곱하기 x2-x다. 자, 그럼 임의로 조정할게요. m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이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죠. 참고로 무조건 mn은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 점은 Q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1보다 x2가 더 크다 라고 가정할게요. 이 PF 뭔지 알죠, 여러분? 뭐죠? 증명. 영어로 뭐예요? 프루프예요, 프루프. 그냥.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분점은 m 값이 더 크냐, n 값이 더 크냐에 따라 그 위치가 좀 달라지죠. 요쪽이냐, 요쪽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위해서, 증명을 위해서 m이 n보다 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대쪽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증명할게요. 그럼 Q가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있겠죠, 여기. Q가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원래는 이거 같이 쓰려면 XX 쓰면 안 되는데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고 그냥 합시다. 그럼 얘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의 b를 갖는다 이거죠. 저 길이가 mn이라는 게 아니에요. 명백히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렇게 표현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이 P 자리에 그냥 Q만 넣으면 돼요. 그냥 선분 AQ 대 선분 BQ가 N 대 N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M이 N보다 크면 Q가 저쪽이니까 X가 X1과 X2 이 둘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쵸? 가볼게요. AQ의 길이는 또 X-X1이 될 거고요.
BQ의 길이는 x-x2가 될 겁니다. 얘가 m 대 n이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항의 곱부터 쓸게요. 뭐 먼저 쓰든 상관없어요. 이쁘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쁘게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따라서 x는 m-n분의 mx2 nx1이 되더라. 자, 근데 이거는 뭐 알 필요 없는 건데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만약 두 점이 서로 같은 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와 B가 같아요. X1과 X2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X2가 X1이 되면서 X1으로 묶이죠. 그럼 M 플러스 N이 약분되고 X1만 남아요. 그래서 두 점이 서로 같은 점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점이 서로 같은 점이면 외분점, 내분점 또한 같은 점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건 외분점, 내분점으로 정의하진 않는다는 거야. 교육과정에서.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일 때 정의한다. 근데 그냥 개념상 그렇다는 거야. 그럼 Q는 m-n분의 mx2-nx1이다. 이해하셨으면 뭐 해야 돼요? 지독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뭐 해야 돼요? 그쵸, 중점해야겠죠. 근데 중점은 선분 이렇게 써야겠죠. 선분 A, B의 중점. 보통 문자 뭐 씁니까? M. 왜 M이죠? 미들 포인트입니다. M. 이 친구를 쓸 때는 몇 대 몇 내분점인가요? 1대1 내분점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1차원에서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기아 가서 공간도형 얘기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울 때. 이 얘기도 할까? 선분의 길이 이야기. 그래, 하고 가자. 선분 AP의 길이. 이 길이. 기준이 누가 돼요? 선분 AB의 길이가 기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분 AB의 길이가 기준이 됩니다. 이 친구의 몇 분의 몇이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지. 선분 AB의 길이에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하면 선분 AP의 길이가 된다. 예를 들면 2대 3이야. 그럼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선분 BP의 길이는 n 플러스 n분의 n을 곱하게 되겠죠. 자, 다음 외분점에서 선분 AQ의 길이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m이 n보다 큰 것은 증명에서만 가정한 사실이에요. 절대값?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봐봐. 이 길이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길이에 해당하는 b가 m-n이죠. m-n. 그렇죠? 그럼 얘는 m-n분의로 가야 되는 거야. 얘분의 m의 b를 갖겠죠. m-n분의 m. m-n분의 m 곱하기 선분의 AB 길이. 근데
얘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즉 m이 더 작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음수되지. 그러니까 이 분모에는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식 자체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선분 AB가 몇의 비를 가지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얘가 몇의 비를 갖지? 그럼 내분점은 m 플러스 n이라는 비를 갖고 외분점은 m과 n의 차에 대한 비를 갖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분 BQ의 길이는 절대값 m-n분의 n 선분 AB 이렇게 됩니다. 중점은 안 써도 되겠죠? 해도 돼? 다음 2차원입니다. 얘는 요소가 몇 개? 2개 필요하죠. 그쵸? 그럼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선생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2,1,3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쵸? 자연스럽게 무슨 개념을 썼어요? 순서쌍 개념을 썼죠. 순서쌍 개념을 썼죠. 순서쌍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쌍인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선생님 위치는 2, 1이야. 이렇게 하면 2,1인지 1,2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 순서대로 앞에는 x에 대한 거, 뒤에는 y에 대한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x, y는 어떻게 탄생한 거야? 요소가 2개 필요하다는 건 원래 같으면 수직선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등장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직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직교에서 이 친구의 원래 명칭은 직교좌표입니다. 직교좌표.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해놓고 여기 점을 탁 찍어놨어. 봐봐. 우리 회의합시다 이러면서 탁 하고 탁 이렇게 봤어. 난 이렇게 보잖아. 근데 저기 있는 새끼는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양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에 화살표를 지워낸 거지. 저쪽이 양이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4와 4,1을 순서쌍을 주어지지 않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뭐 여기가 1,4야 여기가 1,4야. 그래서 뭘 준 거야? 축에다가 네이밍을 하게 된 거지. 뭐라고? X축, Y축 이렇게 네이밍을 한 거지. 그리고 여기 만나는 부분을 보통 원점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수학자들끼리. 자, 이건 누가 먼저 썼다라기보다는 정해놓은 거예요. 약속입니다. 관행이 아니에요. 관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서 똑같이 2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위치 관계는 몇 개? 2개인 거야. 서로 같은 2점, 서로 다른 2점. 그러니 선생님 또 서로 다른 2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게. A가 있고 B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럼 또 맨 처음에 궁금한 게 뭐다? 2점 사이의 거리다. 그렇죠? 좌표 안 썼구나. 감사합니다. x1, y1, x2, y2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위치를 표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2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선분의 길이다. 선분 AB의 길이가 2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근데 이 비스듬하게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재려고 하니 무슨 법칙을 써야 되더라?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써야 되더라 이거지. 여기가 x1, 여기가 y1, 여기가 x2, 여기가 y2.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뭐다? 다 아니까 그냥 쓸게요. 이 길이 알죠? 절대값 x2-x1입니다.
이 길이는 절대값 y2-y1이에요. 근데 제곱하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 하니까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또 직선 AB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하고 갈 텐데, 여러분 직선 AB라는 친구가 2차원 위에 있죠. 그치? 근데 만약 X축이든 Y축이든 어느 한 축에 평행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뜻하냐면 점 A와 점 B에 X좌표가 같거나 아니면 Y좌표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 친구는 굳이 2차원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요? 얘가 축에 평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여기가 B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직선 AB에서 y 값이 y1이 아닌 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y좌표 y1 탁 고정하고 나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필요한 요소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1차원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 친구도 나중에 1차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돼요. 언제? 문제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굳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하나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만 묻는 거야. 그러면 언제는 또 2차원, 즉 y좌표는 필요 없고 x좌표만 필요한 순간이 있고 x좌표가 필요 없고 y좌표만 필요한 순간이 있기도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런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수학자는 게으르고 간지를 되게 좋아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간단하게 한다는 게 식을 안 쓰고 푼다 이게 아니야. 식은 정확하게 쓰되 개념을 통해서 그 식을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나타내는 게 수학자의 덕목인 거야. 덕목.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출제자들이 그렇게 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풀면 간단해지게 간단한 풀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이 두 점에 의해 나눠지는 위치관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지 또. 저기랑 똑같죠. 위치관계 몇 개? 3개. 점 AB와 같은 점. 점 AB, 내부의 점. 점 AB, 외부의 점 이렇게 있겠죠. 내부의 점은 이름이 뭐다? 내분점이다. 내분점. 3분 AB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여기 P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제가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요. 그냥 그래프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P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X좌표, Y좌표를 X, Y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얘도 축에 평행하게. 우리 수학은 항상 배운 거에서 가져온다고. 배운 거에서. 우리 2차원 배우기 전에 1차원 배웠잖아. 그러니 이 친구의 하나하나의 요소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랑 얘, 이 두 가지 점선이 평행하더라 이거야. 맞죠? 둘 다 이 X축의 수직이니까. 그러니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다 이거지.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야. 그럼 닮은 B가 있겠죠. 닮은 B가 몇 대 몇인 거야? M 대 M 플러스 N이라는 걸 알 수 있지. M 대 M 플러스 N의 B를 갖겠죠. 그러면 여기도 M 대 M 플러스 N이겠죠. 즉 M 대 N이 되겠죠.
이 길이의 b도 m 대 m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평행하게 쭉 더 가져오면 m 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1차원 내분하듯 쓰면 그게 2차원의 내분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콤마 m 플러스 n분의 mx2 아니야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되죠. 저는 아까 거리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선분 AP의 길이는 몇이 되죠? 자, 기억하세요. 최대한 게을러야 돼. AB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나는 선분 AB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 또 쟤처럼 AB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달라질 게 없어. 선생님이 말한 대표적인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가 선분의 길이를 물을 때야. 오케이? 얘는 사실 차원이란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냥 값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야. 얘는 쟤랑 똑같죠. 선분 AB의 길이에 m 플러스 n분의 m이 된다는 건 똑같은 거야. 선분 BP도 마찬가지입니다. m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 이해 안 되면 다들 말해줘요. 다음 또 연장선 위에 이제 외분점이 이렇게 있겠죠. 외분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가 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것은 m이 더 크다고 가정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저쪽도 있겠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서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또 삼각형의 닮음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해주시면 된다. 근데 분모에 m-n이 있으니 얘는 m과 n이 달라야 한다. 자, 여기서의 선분 AQ의 길이는 뭐가 되죠? 선분 AB의 길이에 곱할 텐데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또 어떤 B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M 대 N이잖아. 그러니까 M-N을 한 B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M-N분의 M이다. 하지만 MN에 대한 대소 비교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 포함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선분 BQ의 길이는 절대값 M-N분의 N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쭉 선생님이 쓰는 것만 쭉 쓰잖아. 그러면 또 나중에 두 점 사이에 위치 관계 뭐 있죠? 하면 또 뇌절 탑니다. 꼭 써두세요. 선생님이 말로 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필기가 돼야 돼요. 다음 선분 AB의 중점입니다. 얘도 m이라는 좌표를 쓰겠죠. m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배우고 나서 한 하루라도 지나잖아. 그럼 선생님이랑 했던 이야기가 다 까먹어. 그러니까 집에 가면 개념 수업을 했던 날은 꼭 집에 가면 개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런 딱 페이즈가 와. 집에 가서 개념 복습 딱 하고 다음날 생각 안 나잖아? 그러면 생각 안 나는 게 싫어서 복습을 계속 생각 안 나기 전에 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날이 와. 계속 억지로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수학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거야. 현역 1등급이 쌉가능이라고 그러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교육과정상으로 치면 마지막 내용이고요. 근데 보통 한 가지 더 배우죠. 뒤에 뭐? 중선정리. 중선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워요. 이게 교육과정으로 치면 마지막입니다. 가봅시다. 삼각형. 얘도 삼각형 ABC. 여기다가 이렇게 쓰실 분들 계신데 얘 쓰면 얘는 사실 트라이앵글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트라이앵글 ABC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얘를 쓰면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써야 그냥 삼각형 ABC라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무게중심. 보통 문자 뭐 쓰죠? G 쓰죠. 왜죠? 그래비티 포인트, 중력점이다. 무게중심. 그래서 이런 거죠.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딱 꼽으면 얘가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G. 근데 무게중심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수학적 무게중심의 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뭐죠?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말해요. 그게 중선입니다. 중선. 이렇게.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질문 해야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나요? 네, 항상 만납니다. 궁금하세요? 수학교육과로 오세요. 자, 좌표가 어떻게 되죠? 3분의 증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증명 가능? 없어. 자, 삼각형 무게중심의 성질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세 중선의 교점이고 이 중선을 기준으로 이 점은 무슨 점? 2대1 내분점이다 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M이라고 잡고 여기를 G라고 보통 잡아줘요. 그래서 선분 AG의 길이 대 선분 MG의 길이는 2대 1이다 라는 게 무게중심의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성질은 그냥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성질뿐만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의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해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기하학에는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가 있다.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가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삼각형이 있어요. 논증에서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 도형 자체로 바라보는 거야. 그냥 도형 자체. 즉 얘가 이렇게 있던 요렇게 있던 요렇게 있던 요렇게 있던 위치에 상관없이, 즉 논증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 그죠? 두 도형이 있으면 이 두 도형의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위치 관계가 궁금한 거야. 논증기하는. 하나의 도형만 있다? 그러면 이 도형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지. 두 개의 도형이 있어? 그러면 너와 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느냐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위치 관계만 같으면 같은 상황으로 바라보는 거지. 논증기하는. 그에 반해 해석기하는 삼각형이 여기 있어. 그럼 이건 해석기하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해석기하는 이 친구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쉽게 논증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좌표 평면이 등장해야 하는가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 삼각형을 공부한 것은 전부 다 논증기하입니다. 그냥 이 도형을 도형 자체로 바라본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이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요 점은 논증기하 입장에서 뭐라고 불러? 꼭지점이라고 불러. 하지만 이제 얘를 해석기하 입장에서 뭐라 불러? 그냥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 변이라고 부르죠. 모서리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이건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선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생 때는 변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여기서는 선분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관점을 넓혀가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삼각형의 입장에서 원을 바라봤고, 중3 때는 원의 입장에서 안에 있는 삼각형을 그저 세 개의 현에 대한 이야기로 분석을 한 거고, 이제는 이러한 논증기하를 벗어나서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에서는 해석기하의 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첫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석기하의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학습 목표.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두 번째 목표가 뭐냐? 모두 다 해석기하로 문제를 풀게 되면 식작성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들죠.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제한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더라도 식작성을 하는 동안은 생각이 어느 정도 멈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많이. 해석기하로 모든 문제를 풀면. 그러니 문제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논증기하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목표를 그냥 중심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 해석기하적인 관점으로 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관점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과제를 해오고 선생님이랑 만나서 선생님도 해석기하적인 관점으로 최대한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논증기하적 관점이 있어 라고 선생님이 짚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해석기하적 관점으로 풀으라고 해도 논증기하가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여러분도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는 논증으로 풀되 해석으로도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학교 선생님들마다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요. 지향점이 다른 게 어떤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이 이런 해석기하 관점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출제 자체를 해석기하 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수원에 가시면 여러분 수원과 미적분에 가시면 삼각함수 하면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원 위에서 막 삼각형 나오고 이제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하고 논증기하적 관점을 또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수능 과목이지. 그러니 그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논증기하적인 출제를 하시는데 해석기하로도 풀 수 있게 논증기하적인 문제를 좌표평면 위에 뚝 갖다 놓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는 논증기하적 관점이 훨씬 더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푸시냐,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시냐에 따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냐에 따라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대한 풀이를 더 좋아하시고 어떤 쪽을 강조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 학교에서. 알겠죠? 아무튼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해석기하적인 관점을 배우는 게 도형의 방정식의 어떻게 보면 제1 임무이자 마지막 임무인 거야. 근데 사실상 문제풀이에 필요한 논증기하도 되게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 개념 때는 해석기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무게중심의 성질. 그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또 뭐와 같죠? 삼각형?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이렇게 쓸게요. BCG.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이, 뭐라는 거야, 미친놈이. BCG. 얘와 같아요? 얘, 잘못 썼네. 얘 3배와 같죠? BCG. 쌤 안 써도 되죠? 뭐 얘 넓이 같은 거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넓이가 3분의 1이다라는 거. 그리고 6 곱하기 삼각형 BMG와도 같은 거죠. 6BMG.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질에 쓰지만 사실은 해석기하적인 관점에서의 무게중심의 정의라고 봐도 돼요. 삼각형,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임의의 점 P에 대해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 더하기 선분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뭐다? 무게중심인 G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중심 G의 좌표가 3분의 뭐시기가 나오는 이유 또한 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 지금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도 어느 정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보기 해놓고 빈칸 띄워놓고 가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저 P의 좌표를 X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쭉 써볼게.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인데 그냥 x에 대한 이야기만 쭉 쓰고 그 다음 y에 대한 이야기를 쓸게요.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말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 값 맞죠? 맞죠? 이게 이 값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이쁘게 정리를 할게요. 이 친구는 3x제곱 맞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x 맞죠? 여기까지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 x2 제곱 플러스 x3 제곱 플러스 3y 제곱 똑같이 쓰면 되겠죠? 쭉쭉 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이 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으니 2차 함수를 떠올리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떠올려 보시면 이 친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나타내주면 3으로 묶어서요. x-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쌤 상수항은요? 지금 우리는 최소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언제 최소냐가 궁금하니까 여기의 값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상수항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안 쓸 겁니다. 쓰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친구도 나타내 보시면 플러스 3 곱하기 y-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제곱 뒤에 상수항이 따다다닥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여기서요. 여러분 x1, x2, x3가 변수인가요? 이미 문제에서 이 점의 좌표들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지. 근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x1, 2, 3랑 y1, 2, 3밖에 없잖아.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x가 얘고 y가 얘여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x, y를 찾아보니까 뭐더라?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얘를 최소가 되게 하다 보니. 그렇죠? 이래서 무게중심의 좌표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선분. 자, 이거 AB가 BA가 되면 안 돼요. AB, BC, CA. 정확히 AB, BC, CA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똑같이. 를 M 대 N으로 똑같이 내분 또는 외분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하는 점 PQR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분 AB, BC, CA를 똑같이 내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M 대 N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M 대 N 이렇게, 여기도 M 대 N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또한 어디다? 원래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인 G다 라는 거지. 증명은 고리타분한 계산을 쭉 해보시면 돼요. 하지 맙시다.
믿으세요. 외우세요. 외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가끔 조금 더 심화하면 이런 문제도 나와. 이제 얘가 몇 대 몇 외분인지 얘기하고요. 이 친구의 넓이의 몇 배가 얘냐라는 얘기도 해요, 가끔.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때 뭐가 나오냐면 정삼각형이 나와요. 정삼각형이라고 가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요 넓이. 그치? 근데 이게 그 수원 선행을 해도 까먹는 경우가 있어. 얘가 60도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야? 2분의 1 예 곱하기 예 사인 60도랑 2분의 1 예 곱하기 예 사인 60도와 2분의 1 예 곱하기 예 사인 60도라는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해했어요? 알겠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가 넓이가 2분의 1 CA sin B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정삼각형 여기가 60도잖아. 60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넓이를 구하게 될 거라고. 그것만큼의 넓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필기하세요. 자, 중선 정리다. 일단 공식부터 쓰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 중선이 있어야겠죠? 여기 보통 M이라고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럼 중선 정리가 무엇이냐?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의 2배와 같더라. 무조건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증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선 정리는요, 논증기하로 증명이 너무 어려워요. 논증기하로 증명하는 법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고1 때 배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기하로 증명하는 방법이 훨씬 좋아서. 그럼 해석기하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 뭘 도입해야 된다? 좌표 평면을 도입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도입할 때 봐봐. 얘가 x1, y1, x2, y2, x3, y3 이렇게 되겠죠. 요소가 몇 개예요 지금? 문자가 몇 개입니까? 6개죠. 그치?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말은 애시당초 처음에 문자를 최소화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중선 정리의 증명을 꼭 알아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알아야 되느냐?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싶으면 한 변이 축 위에 올라가면 편하죠. 예를 들면 이 선분 BC가 축이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네 둘 다 Y좌표가 몇이 돼? 0이 되면서 문자 2개가 사라져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X축을 도입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 쌤이. 이렇게 X축을 도입했어. 여기 위에 선분 BC가 있어.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Y축은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응? M이 좋겠어요. 왜요? 얘와 얘의 X좌표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요 중점을 원점으로 가지게끔 Y축을 설정하면요.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야. 아, 길이가 미안해. 좌표가. 얘가 A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벌써 요소를 3개 줄였죠. 여러분 기억나요? 삼각형, 수원에서 삼각형의 6요소를 알려면 몇 가지씩이 필요하죠? 요소를 3가지 알면 다 알 수 있다.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죠? 삼각형의 6요소 뭐야? 세 각의 크기, 세 변의 길이. 여기서 3개만 알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삼각형은 항상 그래요. 3개의 정보를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소가 몇 개예요? 하나죠, 지금까지? 맞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A라는 친구는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어떠한 점 A라고 치면 여긴 뭐라고 할까? B, C라고 할 수 있죠. 요소 몇 개죠? 3개. 이유가 그래서예요. 3개를 알면 6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해석기하는 느낌으로 따지면 약간 주먹구구예요. 그냥 맨몸 돌파하는 거야. 그냥 정면 돌파야. 계산해 보는 거야.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선분 AC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해보시면 2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옵니다. 이미 끝난 거 보여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2 곱하기 선분 AM 제곱 더하기 선분 BM 제곱 2 곱하기 선분 AM의 제곱 AM의 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다음 BM의 제곱 A제곱이죠. 이러면 증명이 끝나요. 쉽죠? 둘이 같죠? 자, 어떤 도형이든 해석기하 위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럴 때는 최대한 요소를 적게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중선 정리는 도대체 언제 자주 쓰이냐? 언제 자주 쓰이냐? 자, 이 친구는 최대, 최소에 대한 물음을 할 때 자주 쓰여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B와 C가 다음 그림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기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에서 움직여요, 이 친구는. 이때 선분, 이게 뭐야? 선분 AP 제곱 더하기 선분 BP 제곱의 최소값을 묻고 최대값을 묻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봐라. 지금 보시면 요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인데, 그러면 이 P라는 친구가 움직이면서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잖아. 그쵸? 이 두 가지 값이 동시에 바뀐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이 동시에 바뀔 때 뭔가 다변수의 느낌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항상. 다변수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변수가 계속 뭔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철석 같은 믿음이 필요해. 동영쌤이 다변수는 안 나온댔어. 다변수 아닐 거야. 아니야. 왜냐? 이럴 때 중선 정리를 쓰는 거야.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와 같아? 2 곱하기 P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고정된 값이 된다 이거지. 이 길이 몇이야? 4, 3, 5야. 그러니 이 길이가 2분의 5로 고정이라고. 그럼 나는 이 친구의 최소값,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얘 고정이고 요 친구만 변수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 여러분. PM과 PM 제곱 둘 중에 PM 제곱을 하나로 보는 게 유리한 거야. 일단 PM 제곱을 하나로 보면 이 친구에 대한 1차 함수가 된다고. 이해가? 얘를 x로 보면 대충 2x 플러스 2k 얘가 된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 얘도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되면 얘도 최소인 거야. 그쵸? 그러니 나는 그냥 이 선분 PM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가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쭉 긋고 여기가 최소가 되는 P고 얘가 최대가 되는 P다. 해서 이 길이만 싹싹 구해주시면 최대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중선 정리의 활용이에요. 어떤 상황이야? 다변수 같아 보이는 상황을 단일 변수로 바로 바꿔버리는 거지. 길이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중선 정리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여기다가 이해하기 딱 나중에 봐도 딱 이해하기 어렵지,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써놓는 거야. 얘 최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단 P가 동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지. 이해를 한다면. 이런 상황에 중선 정리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예은이랑 서연이한테 한마디 하자면 선생님이랑 배우면서 개념 시간에 새로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자취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할 거고요.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특강도 깔리겠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냥 개념을 관통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꼭 제발 필기하고 복습이 필요해요. 알겠죠? 지름길이야. 알겠지?